센터는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 UFO 추락 사건보다 6년이나 앞선 1941년 4월 케이프 지라르도에서 발생한 UFO 추락 사건을 센터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 세월이 흐르다가 제보자인 윌리엄 허프먼 목사가 죽기 직전 세계적인 민간 UFO 연구단체인 무폰에 그 당시 상황을 본 그대로 전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침례교 교회의 윌리엄 허프먼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군 부대로부터 긴급 요청을 받고 보초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착한 현장에는 이미 군의 정보 요원들과 FBI 요원, 소방관들로 에워싸고 있었으며 추락한 비행 접시가 부서진 채 땅에 처박혀 있었고 세구의 외계인 사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허프먼 목사는 군대의 요청에 따라 장례 예배를 치러주었습니다. 장례 예배가 끝난 후 현장의 모든 파편과 외계인 사체는 물론 토양까지도 철저하게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허프먼 목사에게 UFO 추락 사건에 대해 일체 함구할 것을 요청했고 허프먼 목사는 이 사실을 수십 년간 함구하다가 죽기 직전 무폰에 공개한 것입니다. 목사는 말하기를 당시 자신이 본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비행선과 외계인 사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로스웰 UFO 추락 사건에 가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사건은 미군 당국이 UFO 관련 사건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는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 1월 놀라운 충격적인 UFO 관련 소식이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UFO 연구가로 정평이 나 있는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자크 발레 박사가 한 사건에 대해 심층 조사한 결과를 뉴욕타임스, 영국 데일리 메일 및 기타 뉴스 언론 매체에 전격 공개하여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1945년 8월 미국 뉴멕시코주 샌앤토니오의 인근에 추락했다는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입니다. 센터는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의 정보를 2024년 초 해외 채널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올해 초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목격자가 진술한 증언 내용과 그가 그동안 숨겨왔다는 추락한 물체에서 가져온 잔해물이 뜻밖의 진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평가와 조사 결과에 의한 사건의 진실 여부 및 잠정 결론을 내리고자 이 사건의 히스토리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프랑스의 저명한 UFO 연구가인 자크 발레 박사의 견해와 추락 사건 당시 군부대의 회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의 흐름을 목격했다는 호세 파델라의 진술 내용, 해당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벤 모펫 기자가 쓴 기사 내용, 미국 TV 채널에 출연한 호세의 인터뷰 내용, 추락한 비행체 내부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금속 물체의 분석 결과 보고서, 해당 사건을 심층 조사한 무폰 소속의 베테랑 조사관이었던 제임스 클락슨의 조사 결과물,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한 더글라스 딘 존슨과 과학작가인 브라이언 더닝의 조사 리포트와 위키피디아에 실린 사건의 히스토리, 기타 해외 유튜브 채널 등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03년 기자 벤 모펫은 뉴멕시코 지역신문에 이 사건을 기사화하여 최초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기사는 잠시 묻히는 듯 하다가 2009년 5월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포토 저널리스트이자 탐사보도 기자인 파울라 헤일리스에 의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파울라 해리스는 이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에 관한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됩니다. 2006년 영국의 저명한 UFO 연구가인 티모시 굿은 그의 책 Need to Know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2011년 자크 발레 박사는 66년 동안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트리니티 사건의 단서를 탐사 보도 기자인 파울라 해리스로부터 깊숙이 숨겨져 왔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두 사람의 휴민트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크 발레 박사는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2010년 이후 유일한 목격자인 호세 파딜라와 레미 바카를 찾아 본격적인 인터뷰 조사를 하게 됩니다. 10년간의 조사 끝에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한 후 2021년 7월 31일 프랑스어로 된 단행본 트리니티가 출간되었고 이후 보강된 자료를 추가한 두 번째 책인 트리니티 가장 잘 보관된 비밀이란 제목의 책으로 2022년 8월 1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자크 발레 박사는 파울라 해리스와 함께 이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의 현장 조사에서 아직 생존해 있는 목격자의 역사적 관찰을 재구성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9살의 어린 소년이었던 호세 파딜라가 친구와 함께 비행물체가 인근 타워에 충돌하면서 지면에 추락한 것과 나중에 군 부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추락한 물체를 트레일러로 회수하여 가져가는 모든 상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약 9일간에 걸쳐 낱낱이 관찰했다고 증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 소년은 자신이 당시 9일 동안 물체의 상태와 군인의 활동을 관찰하고 몰래 물체의 내부로 들어가 한 일에 대해 세상에 발설하게 될 때 자신의 신상에 닥칠 두려움에 60년간 침묵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증언자의 말에 의하면 미국 뉴멕시코주 샌앤토니오 지역에서 원인 모를 미상의 물체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샌앤토니오 지역의 호세 파딜라의 집은 뉴멕시코주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도시로 트리니티에서 북서쪽으로 18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트리니티라 명명된 이 지역은 화이트 샌드라는 사막의 북쪽에 위치하며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945년 7월 16일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실행된 장소입니다. 최초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때 두 가족은 그 지역의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15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던 버섯구름의 섬광과 엄청난 굉음, 폭염에 놀랐습니다. 호세의 어머니인 이네즈 파딜라는 그녀의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른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7월 16일 최초 원폭 실험이 시행된 직후 정확히 한 달 뒤인 8월 16일에 UFO로 추정되는 추락사고가 샌앤토니오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호세 파딜라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게 된 경위와 초기에 관찰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조사를 추적하던 중에 영국의 저명한 UFO 전문가인 티모시 굿이 2006년 출간한 그의 저서 Need to Know에서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을 언급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견해를 듣고자 지난 1월 28일 그의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곧바로 30분 안에 왔으나 내용인즉 그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답장할 수 없다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센터는 그분이 어떤 견해로 책에 기술했는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방면으로 검색한 결과 마침내 책에 언급된 트리니티 사건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짧게 정리된 요약으로 1945년 8월 트리니티에서 원폭이 폭발한 지 거의 5주 후에
샌앤토니오의 파딜라 목장 근처에서 두 어린 소년들이 굉음과 빛을 보고 현장에서 땅속에 박힌 아보카도 형태의 우주선이 지상에 돌출된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들은 센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호세 파델라의 증언 내용과 기타 조사된 방대한 자료에 기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최종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의 진위와 센터의 잠정 결론과는 무관하게 현재까지 알려진 사건의 전말을 먼저 소개합니다.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은 1945년 8월 사건이 발생한 지 58년이 지난 후인 2003년 기자인 벤 모펫에 의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지상에서 현장을 발견한 유일한 목격자는 9살과 7살의 어린 나이였던 호세 파딜라와 레미 바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행하던 도중 현장 주변에서 연기가 나는 광경과 추락하여 부서진 물체 그리고 2명의 어린 소년을 상공에서 목격한 전투기 조종사인 윌리엄 브로피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발생부터 군 부대에 의해 물체의 회수와 현장 마무리가 지어지기까지의 상황을 낱낱이 관찰한 호세 파딜라의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파딜라 가족은 소를 키우는 목장과 집, 픽업 트럭 한 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9살인 호세는 아버지 집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으로 비바람이 불던 날 두 소년은 송아지를 찾고 있을 때 소닉붐과 같은 폭음 소리가 들렸고 협곡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폭 실험이 있은 지 한 달 후 또 한 차례의 폭음을 들은 호세는 친구 레미에게 폭탄이 터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하러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호세의 말에 의하면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거리는 약 300피트였습니다. 호세는 늘 소지하고 다녔던 망원경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사고 현장에는 충격으로 부서진 듯 커다란 구멍이 있는 아보카도 모양의 큰 물체가 근처 타워에 충돌한 후 추락한 듯 땅이 패인 큰 도랑이 발견되었고 물체가 땅 위를 쓸고 내려가 축구장만큼 크기의 면적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지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덤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멍난 물체의 주위로 키가 작은 생명체 3명이 이리저리 미끄러지듯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의 눈에는 그 생명체들의 모습이 마치 곤충처럼 보였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고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소년들의 마음에 불쌍함이 여겨졌습니다. 호세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이 더 가까이 접근하고 싶었지만 겁에 질린 레미는 싫다고 하여 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호세는 본인들이 본 미상의 물체가 추락한 사고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하게 됩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호세가 9일간 관찰했다는 현장 기록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세는 하루를 뺀 8일간에 걸쳐 추락한 비행물체가 군에 의해 최종 회수되어 차량에 의해 옮기게 되기까지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 물체는 나중에 미 육군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찰한 기록을 핵심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상의 비행물체가 추락한 첫째 날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6일 낮 시간대였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호세 파딜라와 7살이었던 레미 바카는 말을 타고 출산을 앞둔 잃어버린 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지축을 흔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인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하여 그 위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호세는 현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망원경을 통해 미상의 물체가 땅에 처박혀 있는 것과 주변에 작은 키 이상한 모습을 한 생명체 3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키가 약 1.5m였고 큰 눈에 매우 가늘고 긴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그 존재의 모습은 마치 사마귀 또는 불개미나 예루살렘 귀뚜라미와 유사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 존재들은 작은 구멍의 코와 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는데 레비는 고통에 빠진 동물의 소리나 갓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소리에 비유했습니다. 호세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존재들을 인간으로 여겼고 아마도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도움을 주려고 가까이 가려 했지만 레미가 싫다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접근을 포기한 채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호세는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다음 날인 둘째 날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셋째 날이 되자 소년들은 호세 파딜라의 아버지인 파우스티노 파딜라와 주 경찰관이자 가족의 친구인 에디 아포다카와 함께 다시 추락 현장으로 가보게 됩니다. 외관상 금속성으로 보이는 회색의 아보카도 모양의 물체가 있었는데 추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듯한 큰 구멍이 보였습니다. 땅에는 금속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물체는 소형 트럭 정도 크기로 보였고 길이는 7.6에서 9m, 높이는 약 4에서 4.5m 정도였습니다. 무게는 대략 3에서 5톤 정도로 짐작되었습니다. 그 물체는 아마도 약 15m 높이의 근처 타워와 충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두 어른은 추락한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체 안으로 들어간 지 약 5분에서 10분이 지난 후 기체 밖으로 나온 두 어른은 입 밖으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두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단단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발설하게 되면 자신들의 신상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듯 염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키 작은 이상한 존재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인 19일 일요일이었습니다. 파딜라의 집은 군인인 아빌라 하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군인은 말하기를 현지에 추락한 실험용 기상 풍선을 회수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빌라 하사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일째인 20일이 되자 사건 현장에는 도로와 넓은 대문이 만들어졌고 바퀴가 18개 정도인 대형 트레일러가 연결된 트럭과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이어 물체를 거대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트레일러에 장착해 고정시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호세와 레미는 근처 산등성이 초목에 숨어 군인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몰래 관찰하게 됩니다. 특별한 예방 조치는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임무가 끝난 후에는 샌앤토니오의 올빼미 바와 카페에 가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일경 모든 것은 그 물체가 곧 최종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운반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날 트럭은 문 밖으로 몰렸고 물체는 묶여 방수포로 덮여 있었습니다. 호세는 군인들이 오늘 밤 물체를 옮기리라 생각합니다. 두 소녀는 병사들이 저녁에 떠날 때까지 얼마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뒤 호세는 군인들이 안 보이자 차량으로 올라가 물체를 덮고 있는 방수포의 일부를 뒤로 당깁니다. 그러자 물체의 측면에 있는 구멍이 드러났고
레미가 방수포를 열어두는 동안 호세는 물체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체의 내부는 금속성으로 노란색 황동과 비슷했지만 빛은 없었습니다. 바닥은 평평했고 곡선벽은 리벳 없이 패널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장치나 기구와 같은 구조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세는 먼 훗날 샌앤토니오 지역에 물체가 추락했었다는 증빙으로 삼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물체의 내벽에 부착된 브라켓을 떼어내어 집 어딘가에 몰래 숨기게 됩니다. 물체 위에는 약 70cm 크기의 투명하고 플라스틱 같은 돔이 있어 일광을 비추었습니다. 한쪽에는 약 30에 24인치 크기의 패널이 있었고 여기에 몇 개의 핀이 부착되어 있는 금속 조각이 있었는데 호세는 이것을 쇠 지렛대로 풀었다고 합니다. 다음 제4부에서는 호세가 추락한 물체에서 가져왔다는 금속 조각의 과학적 분석 결과가 공개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시 아이들은 추락 현장의 땅바닥에 떨어진 빗자루와 갈퀴 등의 자국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처럼 보이는 금속 조각과 같은 물건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주름이 접혔다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어린 호세는 물체의 내부로 들어가 구부러진 벽에 회전하는 장치가 부착된 온전한 패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세는 그것에서 금속물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세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레미에게 주었고 레미는 그것을 길 건너편 창고 보드 아래 숨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물체에서 무언가를 가져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 집을 방문하여 수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은밀하게 소장해온 물체는 길이가 약 30cm 정도로 아마도 어떤 종류의 지지대인 것으로 보였으며 무게는 425g 정도였습니다. 2024년 케이칼 뉴스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호세는 기자로부터 금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출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기자가 한 말은 그 금속 조각이 UFO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는 밝혀진 금속 조각의 분석 결과에 대해 아무도 그것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호세에게 묻기를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가 미쳤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기자에게 글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금속 조각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주로 알루미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에는 파울라 해리스가 미국의 민간 UFO 연구단체인 무폰의 젠 하르젠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물질의 표본 2개를 오하이오주에 있는 프론티어 분석 연구소로 보내어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프론티어 분석 연구소의 화학적 분석 결과는 금속체가 알루미늄과 실리콘 구리가 섞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락한 물체의 내부에서 추출된 물체라고 알려진 금속 조각은 엔진 크랭크 케이스, 가솔린 및 오일 탱크 또는 엔진 부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속 화합물로 구리와 실리콘이 포함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동위 원소 값은 지구상의 동위 원소 값과 비슷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금속 부품이 주변의 환경 파편으로 덮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새로운 분석에서는 이 물질을 알루미늄이 87.06%, 실리콘이 10.45%, 구리가 1.97%, 마그네슘이 0.52%로 구성된 실루미늄으로 추가 분류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에는 멕시코의 분석교육센터에서 이 조각을 분석한 결과 화학공학자 베르나베 에르난데스 산토스는
알루미늄이 34.6mg으로 우세하며 아연이 27.0, 철이 6.5 및 기타 알려지지 않은 158.5mg의 판독불가 원소가 뒤를 잇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자크발레 박사는 아마도 금속 조각이 차량 장비의 일부가 아니라 군인들이 사용하는 도구 또는 파괴된 타워에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자크발레 박사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이 재료는 알루미늄 실리콘의 일반적인 합금이며 표준으로 복잡하지 않으며 업계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제5부에서는 전직 범죄수사관으로 20년의 경력과 워싱턴에서 30년 동안 무폰의 회원이었고 10년간 워싱턴주 담당 국장으로 일해왔던 제임스 클락슨이 조사한 트리니티 사건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호세가 가져온 금속물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한 또 다른 사람은 전직 범죄수사관으로 오랜 근무를 했었던 제임스 클락슨이 있습니다. 제임스 클락슨은 20년간 온갖 종류의 범죄 수사 경력을 가진 베테랑 수사관 출신입니다. 그는 워싱턴주에서 30년 동안 무폰의 회원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주 국장으로 일했습니다. 무폰과의 시간이 끝날 무렵 그는 스페셜 어사이먼트 팀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가 트리니티 UFO 충돌 사건의 정보를 처음 접한 것은 트리니티 최고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파울라 해리스와 자크 발레가 공동 집필한 책이 출간되기 전이었습니다. 2014년 사고 현장으로 갔을 때 파울라 해리스와 그녀의 조수 그리고 아직 생존해 있는 증인인 호세 파딜라를 만나게 되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전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뉴멕시코 로스웰에 있는 뉴멕시코 육군 사관학교의 수석 교관인 프랭크 킴블러 씨를 알게 됩니다. 제임스는 그를 친구이자 자신이 존경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한다며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프랭크 킴블러는 뉴멕시코 군사연구소의 지구과학 부교수로 40년 이상 전문 지질학자로 일했고 국립해양대기청의 해양학자와 애리조나주의 광산 엔지니어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2009년 뉴멕시코 로스웰로 이사한 직후 로스웰 UFO 사건의 배후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임스가 정확하게 조사 연구를 진행한다면 트리니티 UFO 충돌 사고로 알려진 사건에 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2016년 제임스 클락슨은 무폰의 프랭크 킴블러의 분석 결과 내용과 자신의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프랭크 킴블러는 소년 시절 호세 파딜라가 추락한 우주선의 내벽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UFO 조각의 금속 샘플에 대해 다중 비중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중 테스트는 일관된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합금은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에 사용되었으며 풍차와 펌프를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기계에 사용되는 주조 합금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호세 파딜라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증인이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세 파딜라에게 이것이 풍차의 일부처럼 보인다고 말했으나 파딜라는 이것이 풍차 부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이 추락한 우주선의 내부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세 파딜라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계속 송신탑에 관해 언급하면서 UFO가 송신탑에 부딪혔다라고 말했습니다. 킴블러는 호세 파딜라에게 그것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프랭크 킴블러는 그 장소로 인도되었고
그에게 전하길 라디오 타워의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킴블러는 자신이 분석한 샘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쇠톱으로 모서리를 잘라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킴블러는 2015년 오픈마인드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강연에서 이 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슬라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샘플 표면을 현미경으로 클로즈업한 이미지에 대해 파울라 해리스는 이 이상한 패턴은 외계인의 마이크로 회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킴블러는 주저 금속이 냉각될 때 이러한 패턴이 생성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랭크 킴블러는 그의 결론을 요약하여 한 페이지짜리 문서에 기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우 신중한 연구 끝에 나는 1945년 샌앤토니오 UFO에서 가져왔다는 잔해가 실제로 풍차의 일부 부품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945년이 아니라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촉발시키게 된 것은 UFO의 금속 조각이 펌프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발견자들의 논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풍차가 보통 펌프를 운전했습니다. 부품은 정확하지 않지만 풍차 제조업체가 여러 개 있었고 모두 다양한 풍차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지하길 바랍니다. 꼬리뼈 조각의 디자인은 모델마다 제조업체마다 약간의 변형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외계인 인공물로 제출된 물체를 분석한 결과 그 물체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소 금속 물체의 모양은 여러 조사 중에 풍차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컨대 시카고 에어로모터 컴퍼니가 제조한 풍차의 부품 A585와 가장 유사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의 타당성은 전적으로 호세 파딜라의 증언에 달려 있습니다. 인터뷰한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증언에서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검증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네 번째, 1945년 극도로 민감한 뉴멕시코 핵 프로그램의 특성과 적의 스파이에 대한 정당한 군사적 우려를 감안할 때 외계 우주선의 충돌 현장이 발견된 후에도 방심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목격자는 이 물체가 풍차의 합금 대체 부품과 가장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지 않은 추락한 UFO의 내벽에서 금속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증인의 진정성과는 상관없이 1945년 뉴멕시코의 군사 안보 상황에서는 시나리오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제6부에서는 회의론자들이 이 트리니티 UFO 추락사고로 알려진 사건에 관해 결론을 내리길 날조된 속임수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미 바카와 호세 파딜라라는 두 남자의 이야기는 2011년에 파울라 해리스의 권고와 도움을 받아 책으로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그들이 어린 소년 시절 살았던 근처의 트리니티 지역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회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UFO는 커다란 이슈로 주목받지 않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21년 자크 발레와 파울라 해리스에 의해 트리니티 UFO 사건을 다룬 트리니티 가장 잘 보관된 비밀이란 책이 출간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6부에서는 트리니티 사건이 왜 진위 논란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되었는지, 이 사건을 파헤친 회의주의 작가인 브라이언 더닝의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의주의 작가인 더닝은 독립 언론인 더글라스 딘 존슨을 언급하면서 그가 자신이 다루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고 모든 문서와 비디오, 오디오, 녹음 및 기타 증거의 명확한 출처의 제시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글라스 딘 존슨이 2023년 5월 1일에 처음 발표한 세부 사항과 시리즈의 몇 가지 추가 보고서에 근거하여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중 핵심 부분만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트리니티 UFO 이야기는 날조된 거짓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바카와 파델라 이야기는 왜곡된 기억이나 정직하게 잘못 해석된 경험도 아니며 직설적인 날조된 거짓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어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 그대로의 사기라는 것을 UFO 현상 역사가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언급은 호세 파딜라 배경의 거짓말을 제시합니다. 파딜라의 배경에서 그가 한국으로 파견된 주 방위군이었었다는 주장을 했으며 그곳에서 총을 맞았다고 말했으나 주 방위군은 파딜라가 전혀 복무하지 않았고 한국에 간 적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언급은 허구의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리는 레미 바카의 언행이 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게 했다고 말합니다. 바카는 나중에 무펀의 회원이 되었고 특히 로스웰 사건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1995년 바카는 UFO 연구가인 도널드 슈미츠의 로스웰 사건을 주제로 한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그는 슈미트에게 1947년에 자신에게 일어난 UFO 추락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슈미트는 바카의 연락처를 적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 말이나 2003년 초에 바카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로스웰 사건에 관한 연구를 한 또 다른 작가인 토마스 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바카는 정말 좋은 책과 영화가 될 것으로 생각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바카는 1945년이 아닌 1946년으로 연도를 바꿉니다. 또한 그와 그의 친구 파딜라가 말을 타지 않고 픽업 트럭을 탔다고 하며 추락한 물체가 아보카도 모양이 아닌 원반 모양이었고 개미나 벌레처럼 보이는 생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캐리는 그의 이야기에 그 어떤 것도 하고 싶다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여러 UFO 작가에게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꾸며내어 제안한 끝에 마침내 하나가 출판될 때까지 진행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네 번째 언급은 빌 브로프의 상상력이 더해진 트리니티 사건 이야기의 완성이 결국 날조된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트리니티 사건의 이야기에는 윌리엄 브로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해당 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도중 지상의 현장 주변에서 연기가 나는 광경과 추락하여 부서진 물체 그리고 현장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2명의 어린 소년을 발견한 미 공군 조종사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그의 아들인 빌 브로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는 파울라 해리스를 잘 알고 있었고 2009년 팝캐스트에서 파울라 해리스가 트리니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에게 연락하여 추가할 몇 가지 새로운 세부사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UFO 이야기 저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글을 쓰고 그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밀접하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브로피는 아버지가 자네 수습을 직접 감독했고 아직 살아있는 외계인 중 한 명을 포획하는 것도 직접 감독했으며 외계인 시신을 직접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그의 말에 그만 푹 빠져들게 됩니다. 2010년에 그녀는 미국으로 여행을 갔고 브로피 바카 파딜라를 인터뷰하게 됩니다. 바카와 파딜라는 이름이 붙은 공군 장교의 참여가 브로피 이야기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브로피의 등장을 반갑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해리스가 2011년 책을 출판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나왔을 때 브로피는 트리니티 이야기의 주요 인물로 포함됩니다. 두 명의 작은 소년이 물체의 잔해를 목격하고 브로피 중령이 그 위를 비행할 때 추락 지점을 처음으로 발견했으며 공중에서 소년들이 물체를 바라보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추가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새로운 이야기 요소들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 브로피는 UFO 이야기에 평생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그는 이야기의 아버지를 추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에 추가된 주요 요소가 빌 브로피의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제7부에서는 독립 언론인인 더글라스 딘 존슨이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그가 전하는 견해와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7부에서는 트리니티 UFO 스토리의 안팎 배경을 3개월간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해온 독립 언론인인 더글라스 딘 존슨의 블로그에 올려진 아티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한 존슨이 올린 포스트에는 1945년 8월 뉴멕시코 샌안토니오 근처에서 UFO 추락 및 회수의 목격자로 알려진 두 사람의 신뢰성과 그들의 주장에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한 게시물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참고 증빙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UFO 추락 사건의 진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지난 70년 동안 한 번 이상 파편 또는 물체의 일부를 회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트리니티 UFO 추락 스토리의 진실이 두 사람이 허황되고 날조된 작품에 불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가 어떤 근거로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쓴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트리니티 UFO 추락 사고 이야기와 링크된 추락 스토리 파일 시리즈는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에 걸친 저의 저널리즘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바카 파딜라, 브로피 세 분의 출처가 모두 신뢰성에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거짓말이나 공상을 퍼뜨렸음을 입증하는 광범위한 문서를 제시합니다.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주요 출처가 모두 여러 차례 심각한 조작에 관여했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들이 묘사한 UFO 추락 사건의 상충되는 버전에 어떤 신빙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객관적인 독자라면 첨부된 추락사고 스토리 파일에서 제 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저는 발레와 해리스가 나중에 대중화시킨 양립할 수 없는 바카 파딜라 이야기가
처음 발표되기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레미 바카가 완전히 다른 소년 시절의 UFO 추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발견한 것 그 자체로 트리니티 전체와 발레 해리스 및 다른 사람들이 이를 바탕으로 한 모든 추정에 완전히 치명적이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5월 20일자 보고서인 충돌 스토리 파일 레미 바카 스모킹건 인터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크 발레 자신도 2023년 9월에 바카가 캐리에게 제시한 UFO 추락 이야기는 허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바카 파딜라 이야기는 발레와 파딜라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두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2003년 조작을 시작했을 때 60대였던 두 남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장 목격자로 알려진 두 사람은 2003년 처음으로 학교 동창인 벤 모펫 기자에게 공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 세련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소 잠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리니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회의적인 검토를 거의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존슨은 자신이 조사한 제시하는 정보에 대하여 트리니티 UFO 추락사고 복구 이야기의 신뢰성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가 직접 조사한 사실 내용들을 부분별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수많은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크 발레 박사의 큰 실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자크 발레 박사에 대해 말하기를 UFO 현상의 본질에 대한 영향력 있는 분석 및 성찰한 책을 포함하여 그의 오랜 생애 동안 여러 분야에 인상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발레는 UFO 주제의 측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존경받고 있습니다. 제롬 클라크의 UFO 백과사전 3판에 실린 발레의 프로필에는 유폴로지 원로 정치가로서의 발레는 거의 보편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크 발레 박사는 2017년 10월 친구 론 브론클리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2018년 10월 파울라 해리스와 처음 방문한 뒤에야 이 사건에 몰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발레는 해리스의 소재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발레는 트리니티 사건에 자신의 명성을 걸고 투자한 것 같습니다. 한 과학자가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또한 보도에 따르면 충분한 재원의 일부를 홍보에 할애했습니다. 그는 홍보 담당자를 고용했는데 꽤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발레 자신이 엄청난 정도의 확증 편향을 보여주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사건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 조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오만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해리스와 발레가 소위 증인들이 확인 가능한 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컨대 트리니티 UFO 추락 이야기의 발기인들인 레미 바카와 호세 파딜라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짓말들과 예를 들어 뉴멕시코 경찰관 에디 아보타카에 대한 거짓말, 호세 파딜라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로서 광범위한 복무를 거짓으로 주장했다는 증거, 또한 레미 바카가 딕시 주지사의 측근이라고 거짓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말합니다. 그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기꾼이며
나중에 연쇄적인 환상 유포자에 의해 확정됩니다. 레미 바카는 생애 한 시기에 레이 바카로도 알려졌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1990년대에 미국의 민간 UFO 연구단체인 무폰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는 2003년부터 UFO 추락사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홍보하면서 바카는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거짓을 그의 이야기에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긁어왔습니다. 또한 레미 바카는 파울라 해리스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바카는 1970년대에 워싱턴주의 정치 세계에서 그의 위상을 심하게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카는 워싱턴주 주지사인 딕시리 레이의 중요한 선거 킹메이커였고 레이 주지사의 집행부 멤버였다고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바카는 원자력위원회 위원 출신인 워싱턴주의 딕시리 레이 주지사가 1945년 뉴멕시코주 샌앤토니오에서 발생한 UFO 추락사고에 대한 초비밀 파일을 바카에게 보여주는 환상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조작했습니다. 1945년으로 추정되는 UFO 추락과 복구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며 오히려 60대 중반이었던 두 남자가 자크 발레와 파울라 해리스에게 처음 들려준 설화입니다. 두 목격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로 거액의 돈을 모으기를 희망하고 시도했으며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시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2023년 9월 16일 프레젠테이션에서 파울라 해리스는 뒤늦게 레미 바카는 꽤 욕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카는 파딜라가 가지고 있는 외계 우주선의 내부 패널이라고 말한 알루미늄 블래켓에 25만 달러를 원했고 두 사람의 이야기에 25만 달러를 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 중 어느 것도 끔찍하게 성공적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제8부에서는 또 다른 의혹과 점점 더 부풀려지는 트리니티 이야기에 대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존슨은 목격자로 주목받은 두 사람의 허황된 소설 작품에서 실제 경찰관과 실제 주지사의 이름을 등장인물로 포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존슨은 말하기를 파딜라의 가족과 함께 추락한 잔해를 살핀 주 경찰관이라고 알려진 에디 아포다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지만 진짜 에디 아포다카는 당시 2차 세계대전일 때 유럽에서 육군 항공대와 함께 있었고 1951년 1월까지 뉴멕시코주 경찰관으로 임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8월 자크 발레 박사는 에디 아포다카 경관이 UFO 추락 현장에 있었다는 자주 언급된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다시 말해 존슨의 지적은 충돌 사고일이 지나고 5년이 넘도록 뉴멕시코주 경찰관으로 임관하지 않아 에디 아포다카가 충돌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디 아포다카가 그들의 거짓 이야기에 삽입된 가상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진실성 여부를 조사한 존슨의 이의 제기에 자크 발레 박사가 말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자크 발레 박사는 파울라 해리스의 웹사이트에 더글라스 딘 존슨이 제기한 다양한 사실의 답변을 게시하고 트리니티 UFO 사건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다루었습니다.
자크 발레는 트리니티 사건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라는 장에서 파딜라 씨의 인생 이야기, 부상 및 기록에 대해 불확실성의 일부는 파딜라에게 일어난 다양한 인생 사건과 분실되거나 잊혀진 문서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디 아포다카라는 인물에 대한 불일치에 대해 발레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그 당시 뉴멕시코의 그 지역에 아포다카라는 이름의 경찰관이 단 한 명뿐이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아포다카라는 성이 그 지역에서 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통계를 인용하지만 또한 그의 에디 아포다카 문제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리니티 이야기에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호세 파딜라와 레미 바카 외에 또 다른 한 명의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항공기로 그 지역 상공을 날다가 아이들을 관찰했다는 윌리엄 브로피라는 인물입니다. 바카 파딜라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003년 윌리엄 빌리 브로피라는 UFO 애호가는 영국의 플라잉 소서 리비지에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오래전 사망한 군 조종사인 아버지를 1947년 뉴멕시코의 UFO 충돌 현장에 개입시키고 1950년 또 다른 UFO 충돌과 불분명한 방식으로 연관시켰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는 트리니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카 파딜라의 UFO 트리니티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후 브로피는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 후 이전에 언급한 적이 없었던 1945년 추락 이야기에 그의 아버지를 개입시키게 됩니다. 빌리 브로피는 2009년 팝캐스트에서 파울라 해리스가 트리니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에게 연락하여 추가할 몇 가지 새로운 세부 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브로피는 아버지가 잔해 수습을 직접 감독했고 아직 살아있는 외계인 중 한 명을 포획하는 것도 직접 감독했으며 외계인 시신을 직접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울라 해리스는 그가 전하는 말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해리스는 2009년 바카 파딜라 샌 앤토니오 추락 사고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이 빌리 브로피라고 밝혔습니다. 호세 파딜라는 2010년 12월 라디오 진행자에게 설명하길 거기에 물체가 있었어요. 원을 그리며 돌릴 수 있었습니다. 도구를 사서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뜯어냈어요. 바로 뜯어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부메랑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미 바카가 사망한 이듬해인 2014년 멕시코의 하이메 마우센이 샌 앤토니오를 방문하게 됩니다. 마우센이 금속 조각을 들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UFO에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 파딜라에게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파딜라는 박물관에 기증하여 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우센은 바카는 이 금속 유물을 발표하기 위해 많은 돈을 원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파딜라는 돈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칙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파딜라가 입수한 금속체는 해리스가 무폰의 전무이사인 얀 하젠에게 도움을 청해 오하이오주 채그린 풀스에 있는 프론티어 분석연구소의 과학자에게 전달이 되어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버딩거의 최종 보고서는 금속 샘플이 구리와 실리콘에 합금된 알루미늄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더글라스 딘 존슨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파딜라가 추락한 기체 안에서 떼어냈다는 금속 물체에 대해 누군가에 의해 제조된 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크 발레 박사가 2021년 10월 21일 탐사 보도 기자로 유명한 조지 넵과의 인터뷰에서 그 금속물이 지상에서 유래했다고 믿습니다. 많은 브래켓과 유사한 브래켓이며 그것은 별로 특별하지 않고
미터법 치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으며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제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존슨은 그 금속 물체가 일반적인 산업용 물건일 것으로 확신하면서 풍차 풍력 터빈의 일부로 식별했습니다. 그는 이 장치가 실제로 화이트 샌즈 북부 구역의 맥도날드 렌치에 있는 풍차 공장의 레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슨은 호세 파딜라가 추락한 물체 근처의 지상에서 장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며 사고 지점 근처에서 발견된 오래된 고철 조각으로 인정될 수 있었지만 목격자들은 그 장치가 우주선 내벽 벽에 잘 부착되어 있었고 지렛대를 사용하여 제거해야 했다고 말해 파딜라의 증언에 신뢰할 만한 여지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회 도서관에 문의하여 알아낼 수 있었는데 화이트 샌즈 미사일 발사장의 북쪽 지역은 마르코니 타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타워는 작은 풍차 덕분에 자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었고 아마도 그 금속 물체는 거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제9부에서는 트리니티 UFO 이야기에 대한 UFO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9부에서는 트리니티 UFO 충돌 이야기에 대한 제3자인 UFO 전문가들은 이 사건 이야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글라스 딘 존슨은 전미 국방부 정보부 차관보를 지낸 크리스토퍼 멜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응답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멜론은 답장에서 말하기를 처음부터 나의 견해는 발레 박사가 1945년 변칙 기술의 복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그 사건을 조사할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기도 전에 가족 중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서부로 날아가 진지하게 실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글라스 존슨이 주요 증인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정보를 표면화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헤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대조적인 견해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로스웰 사건에 관한 책의 공동 저자인 도널드 슈미트는 트리니티 사건은 100% 날조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매직 아이스 온리의 저자인 리안 우드는 2023년 5월 31일 더글라스 딘 존슨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내린 결론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돈과 명성을 추출하고 혼란스러운 추락한 UFO 이야기를 만들고 현대 문화의 모든 환경의 화제를 활용하려는 속임수와 베일에 쌓인 시도 또는 형편없는 시도입니다. 배드 UFO스의 로버트 쉬퍼 저자는 트리니티 UFO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트리니티 UFO 추락 스토리는 2021년 5월 출시 당시부터 꽤 살얼음판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더글라스 딘 존슨이라는 매우 부지런한 연구원은 다이너마이트 상자 전체를 실 위에 떨어뜨려 산더미처럼 날렸습니다. 존슨은 이 엉뚱한 이야기를 발레와 해리스가 책으로 내기 전에 해야 했던 조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트리니티 추락 이야기 주요 주장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상세한 반박을 발표하여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2024년 1월 26일 더글라스 딘 존슨은 전직 공군의 정보장교로 근무한 데이비드 그러시에게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출했습니다. 데이비드 그러시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정보 공동체나 의회 정보위원회 직원들에게 전달한 정보의 일부가 1945년 8월 뉴멕시코주에서 외계인의 비행체 추락과 의육군에 의한 회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까? 이것은 자크 발레와 파울라 해리스의 책 트리니티 가장 잘 보관된 비밀이라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존슨은 그러시 미디어 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트리니티에 설명된 어떤 사건도 1945년에 실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으며 정보 공동체가 해당 사건에 관한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UFO 연구가인 데이비드 하플리는 존슨은 1945년 사고에 대한 핵심 증인들인 호세 파딜라와 고 레미 바카 그리고 자크 발레와 해리스가 적어도 그의 이야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동기를 부여받은 연쇄 조작자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UFO 연구가인 로버트 허스팅스는 트리니티 가장 잘 보관된 비밀의 초판본을 읽은 후 이야기의 명백한 결함과 증거의 금속 조각물의 결함, 형편없는 글에 너무 화가 나서 책을 다 읽었을 때 실제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명한 UFO 연구가인 케빈 랜들은 트리니티 초판 리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에는 로스웰 사건의 여러 측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외계인이 예루살렘 크리켓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바로 프랭키 로에가 로스웰의 외계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공한 바로 그 설명입니다. 로스웰 사건에서 가져온 설명이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확증보다는 오염을 시사합니다. 라고 케빈 랜들은 말했습니다. 이어 2023년 5월 20일 케빈 랜들은 말하기를 저는 더글라스 딘 존슨의 5월 1일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에 대한 분석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크 발레 박사가 내놓은 답변에 놀랐습니다. 저는 발레가 말한 내용 대부분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몇 가지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글라스 딘 존슨의 새 아티클은 샌앤토니오 추락 사건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레미 바카와의 오디오 녹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샌앤토니오 UFO 추락 사고가 사기라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9일 케빈 랜들은 말하기를 더글라스 딘 존슨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에 대한 모순과 명백한 거짓말을 폭로하는 일련의 기사들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들을 냉정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샌앤토니오 근처에서 추락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크 발레 박사의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일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제10부 마지막 편에서는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으로 알려진 이야기에 대한 센터의 견해와 잠정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트리니티 UFO 이야기의 진실성을 팩트 체크하기 위한 조사된 내용들을 마무리하고자 총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계 우주선과 시신이 회수된 이 추락 사건 이야기는 미 의회로부터 재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UFO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트리니티 UFO 이야기가 미 정부에 이르기까지 부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이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이 실험된 지 불과 한 달 후 아마도 가장 민감한 장소인 트리니티 지역에서 UFO가 추락했다는
중요한 주장이 제기된 해이기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196페이지에는 미확인 이상현상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역사적 기록을 상세히 기술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94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2월 국방수권법에 따라 국방부 AARO는 미확인 이상현상에 관련된 미국 정부의 개입에 관한 역사적 기록의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사건에 대해 보고서는 아무것도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포괄적이고도 명백하게 정부 어느 부서에서도 외계인의 시체와 기술, 추락 잔해 등 어떤 증거도 없었다는 것과 그러한 모든 이야기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는 개인들의 순환 보고라는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3일 자크 발레 박사는 파울라 해리스의 웹사이트에 존슨 씨의 질의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 발레는 그는 자신의 비판에서 자신을 홍보했기 때문에 약점을 선택하려는 숙련된 검사로서 접근했습니다. 기록과 제시된 연구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사한 정직성에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나머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발레 박사는 우리가 책에서 사실적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제시한 몇 가지 진술은 존슨 씨에 의해 올바르게 의심되었으며 그 점에서 우리는 그의 조사 방법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전적으로 공을 돌리며 우리 기록에 필요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덧붙여 말했습니다. 자크 발레 박사는 레미 바카가 왜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두 아이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서로에게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그 서약이 깨졌다면 레미 바카가 아닌 나이가 더 위인 호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호세 파딜라는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조사에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존슨 씨가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그는 영광이나 보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미 바카와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레 박사는 두 사람이 커다란 날조된 속임수로 이야기를 쓰기 위해 공모했다는 존슨 씨의 주장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트리니티 이야기의 목격자로 알려진 호세 파딜라와 레미 바카가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